편지. 모파상의 작품 중 25일간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다. 어느 온천장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벗어놓은 옷을 옷장에 넣으려고 서랍을 열었더니 안에서 둘둘 말린 종이가 나온다. 무심코 그것을 펼쳐 읽자 나의 25일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는 서두로 시작되는 소설로, 작가는 이 무명시의 소위 나의 25일이라는 글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마르셀 프레보의 부제라는 단편 서문도 같은 방식이다. 파리의 어느 잡지에 기고하기로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원고 청탁을 받은 프레보는 독일의 피서지로 떠나서 그곳 호텔 책상에 앉아 소설 구상에 고민하고 있었다. 좋은 글감이 없을까 머리를 쥐어짜다가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게 되었는데 마지막 서랍 바닥에서 뜻하지 않은 편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 단편 소설도 서랍에서 찾아낸 편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되어 있다. 두 작품 모두 아주 비슷한 형식으로 쓰여 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나온 작품이 옛사람의 글쓰기를 모방한 것이라고 의심받을 여지가 있지만 그것은 나로서는 어쨌든 상관없다. 나 또한 요 근래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는 소설가답게 잘 만든 이야기로군 하고 감탄을 자아내는 새로운 이야기인 경우만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다. 실제로 세상에는 아주 비슷한 일이 너무도 많이 있으며, 따라서 다른 작가가 비슷한 발상으로 작품을 완성한 것을 발견할 때도 감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두 사람의 작품을 여기에 나란히 소개하고 싶어졌다. 모파상의 소설은 제목에 보이는 바와 같이 25일간 머문 어떤 지역의 인상에 대한 글이고, 프레보의 소설은 여행지에서 머무는 동안 어느 여자 손님 앞으로 보낸 농염한 연애 편지다. 두 작품 모두 무명시의 글이라는 데서 나의 흥미를 끈다. 나의 경험 역시 뜻밖의 장소에서 의외의 편지를 발견했다는 점에서는 이들 경험과 유사하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이 편지가 도화선이 돼서 실제상에 어떤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편지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편지 그 자체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적어도 소설적인 정조화에 그것을 읽을 수 없었던 나로서는 그러한 흥미는 생겨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 프랑스의 두 작가와 다른 점이다. 나는 앞서의 두 작가들보다 산문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글쓰기에서 영감을 얻어 내가 읽은 편지를 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삼기는 하겠지만 편지 내용을 복사하듯이 그대로 옮기지는 않을 생각이다. 편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여관에서 발견되었다. 편지가 발견된 장소도 경위도 프랑스의 작가가 보여준 것과 거의 유사하다. 그렇지만 왜 그 편지를 언급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발견했을 당시부터 약 일주일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KC로 떠나기 전날 밤 아내가 때마침 잘 됐어요. 그쪽으로 가는 김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주키치가 사는 곳을 들러주세요. 주키치를 만나서 그 일을 좀 더 확실하게 매듭짓고 오는 게 좋겠어요. 연을 꺼내려고 해도 연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견딜 수 없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주키치에 관한 문제라면 나도 아내와 같은 생각이었다. 그렇기는 했지만 아내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당신 누군가에게 꼬임을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조금은 화난 어투로 말해 보았다. 내 말은 반쯤은 농담이었다.
그러자 아내는 의외로 진지한 표정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고 되물었다. 정색을 했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한 말이 아내에게 통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한 듯이 보였다. 나는 주키치 문제에 대해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주키치라는 사람은 나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귀찮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려운 젊은이다. 한때는 우리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학교에 다닐 정도로 관계가 깊은 사이였지만 대학에 들어간 뒤에는 다른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어서 대학 4년 과정을 모두 마칠 때까지 끝내 우리 집으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특별히 관계가 소원해진 것도 아니어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또는 평일에도 마음이 내킬 때는 찾아와서 오랜 시간 놀다 가곤 했다. 원래가 호방한 데다 담백한 성격이고 남자답게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타고난 좋은 기질이었다. 그래서 나도 아내도 주키치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주키치 쪽에서도 우리를 숙부 숙모라고 불렀다. 주키치는 학교를 이제 막 졸업했을 뿐이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시골로 내려가 버렸다. 왜 그런 시골로 내려가는 건지 내가 물었더니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단지 전에 선배가 시골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권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HC라는 곳은 너무하지 않은가? 적어도 오사카나 나고야 지방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당사자가 이미 정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의 HC 행에 반대부터 했다. 그때 주키치는 단지 허허하고 웃기만 했다. 그러고는 지금 갑자기 그곳에 결혼이 생겨서 난처하다고 말하기에 당분간만 약속한 대로 가는 거예요. 곧 되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마치 자기 마음대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나는 그때 주키치가 말한 곧 돌아오겠습니다를 돌아올 작정입니다 라고 정정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했을 뿐 마음을 무익한 것에 쏟을 필요가 없다고 고쳐 생각하고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할 셈이야? 하고 물었다. 그 일은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상 주키치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할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주키치는 특별히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만사 숙부님께 맡길 테니까 잘 부탁드린다고 할 뿐 태연했다. 외부의 자격에 대해서 급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사내의 천성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나이나 그 일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주키치의 태도는 지나치게 냉정해서 그가 그 일에 대해 정량 미만의 흥미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점차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원래 나와 아내 그리고 주키치 사이에서 단지 그 일로 일종의 암호와 같이 통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말하자면 그의 혼담에 관한 일이었다. 졸업하기 얼마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서는 단순하게 그 일, 이렇게 모든 상황이 분명하게 머리에 그려졌기 때문에 특별히 새삼스럽게 상대방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말을 들먹이지 않고서도 통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여자는 아내의 먼 친척 둘째 딸이었다. 그런 관계로 때때로 우리 집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자연히 주키치와도 알게 되어 만나면 서로 인사를 나눌 정도의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둘의 관계는 그 이상으로 접근할 기회도 계획도 없이 거의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두 사람도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기대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요컨대 두 사람 사이는 연장자의 감독하에 놓인 한 소녀와
아직 학생의 신분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청년이 일종의 사회적 사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만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는 만큼의 응대를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놀랐던 것이다. 주키치가 평상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태평스런 표정으로 그 사람을 아내로 얻고 싶습니다.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는 자네 진심인가? 하고 되물었을 정도였다. 나는 주키치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평소에 진지했던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진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과도기 일본의 사회 도덕에는 조금 어긋나긴 하지만 양쪽 집안을 오가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이자 감독자 역할로 나를 선택하고 일임하겠다는 그의 태도가 기분 좋게 느껴졌다. 그래서 주키치의 의뢰를 맡기로 했다. 재빨리 아내를 보내서 저쪽에 이야기를 진척해 보았더니 아내는 아가씨 모친의 묘한 조건을 달고 왔다. 돈은 없어도 상관없지만 방탕한 사내가 아니라는 보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조건이었다. 그리고 왜 그런 조건을 다는지에 대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전해왔다. 그 아가씨에게는 언니 하나가 있는데 그 언니는 2, 3년 전에 이미 어떤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 그들은 세상의 여느 부부처럼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 정도의 파란도 없었고 아직 평온하게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걸로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딸의 부모는 최근 2, 3년 사이에 끊임없이 쓰디쓴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다. 그 모든 것은 딸의 남편, 즉 사위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부모 역시 딸의 남편, 즉 사위가 업무상으로 필요한 교제를 막으면서까지 딸의 권리와 행복을 비호하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 부모는 처음부터 사위가 방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딸을 시집 보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술과 여자를 자주 접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술과 여자는 일을 위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교제 사회의 필요 조건이라고까지 인정하고 있었다. 그랬던 것이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미간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전에는 튼튼했던 딸의 건강이 시집을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눈에 띌 정도로 쇠약해지기 시작했을 때 딸의 부모는 상당히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딸을 만날 때마다 모친은 어디 아프지 않느냐고 물었다. 딸은 단지 쓴웃음만 짓고 별거 아니라고 말할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혈색이 점차 창백해져 갈 뿐이었다. 마침내 딸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그 병이 그다지 질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밖으로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힘든 사위가 앓고 있는 병이 어느 틈엔가 딸에게 감염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것이다. 부모는 도의적인 책임의식으로 괴로웠고 사위를 바라보는 것도 괴로웠다. 그들은 딱한 처지에 놓인 큰딸을 보면서 앞으로 결혼하게 될 둘째 딸의 남편은 절대로 큰딸의 남편처럼 방탕한 사내를 얻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돈은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여하튼 방탕한 사람은 아니라는 보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던 것이다. 아내는 저쪽에서 들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나에게 들려준 다음 주키치 씨라면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신 생각은 어때요? 하고 물었다. 나는 가볍게 괜찮겠지 뭐 하고 대답하면서 다다미 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는 조금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주키치 씨도 방탕한 면이 있나요?
하고 재차 물었다. 뭐 괜찮을 거야. 뭐 괜찮을 거야 정도로는 곤란해요. 진짜 괜찮지 않고서는. 그런데 만일 거짓말이라도 한다면 내가 곤란해져요.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보니 역시 적당히 둘러대며 답을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주키치가 노라나는, 즉 방탕한 인물이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내가 지켜본 바로 주키치의 심성은 추잡하지 않았으며 뒷골목 패거리 같은 녀석들과 어울린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겉보기에도 평범하고 안정된 인상이고 어느 모로 보더라도 주색을 밝히는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다. 나는 아내와 여러 이야기를 나눈 끝에 이렇게 말했다. 뭐 대체로 무난하지 않을까? 방탕한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말이야. 절대로 주색에 빠진 사람은 아니라고요? 당연하지. 방탕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큰일이니까. 아내는 또 저쪽으로 가서 결코 방탕한 사내는 아니랍니다. 라고 말을 전했다. 그리고 혼담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진전되기 시작했다. 주키치가 지방으로 가겠다고 말을 꺼냈을 때는 혼담은 상당히 진척돼서 거의 구부능선까지 다다라 있었다. 나는 주키치가 H로 떠나기 전에 일부러 저쪽으로 찾아가서 부모의 동의를 구한 뒤에 주키치를 떠나보냈다. 주키치와 시즈, 그 여인의 이름은 시즈다. 주키치와 시즈의 혼담은 거기까지 가서 딱 멈춘 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있다. 나는 그다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느 쪽에서든 혼담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면 알아서 움직이겠지. 만사는 돌아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여자인지라 걱정이 많아서 요전에도 긴 편지를 주키치에게 보내서 도대체 그 일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주키치는 만사 잘 부탁드린다면서 그전과 같은 답을 보내왔다. 그 전에 물었을 때는 나는 아직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습니다. 라는 엽서가 왔다. 아내는 그 엽서를 내게 가져와서 주키치 씨도 참 태평한 사람이네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니. 시작하기라도 하면 뭘 어쩌겠다는 건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조금 화가 난 어조로 말했다. 나로서도 주키치가 사용한 이 아직이라는 표현이 꽤나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내에게 정말 진심으로 말한 것일까? 하고 되물었을 정도였다. 아내가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나 연이 나무에 걸려 펄럭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문제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HC에 들러서 소위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는 아내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집을 나섰던 것이다. 기차 안에서는 주키치의 지방 생활을 이래저래 상상해 보는 여유가 있었지만 목적지에 내리자마자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 일 따위는 거의 생각하지도 못했다. 네닷새 걸려서 가까스로 그곳의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나는 다시 기차를 타고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HC와 그곳에서 주키치가 하숙하고 있던 여관을 찾아갈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 기차는 담배 연기처럼 수증기를 내뿜으며 정거장에 멈췄다가 다시 담배 연기처럼 수증기를 내뿜으며 달렸다. 그 모습에는 담백한 상쾌함 같은 것이 있었다. 나는 인력거를 타고
주키치가 하숙하고 있는 집 현관 앞까지 갔다. 주인에게 저 이곳에 산호라는 사람이 하숙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하고 말을 걸자 주인은 우선 인사를 2번 한다. 그러고는 산호 씨는 얼마 전까지 여기 있었지만 요 며칠 전에 집을 옮겼다고 한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사한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나 같은 사람이 하루나 이틀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 머무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럼 빈 방으로 안내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한번 인사를 하더니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초혼제라서 어느 방이나 손님이 차 있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나는 우산을 펴든 채 잠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정상적이라면 미리 주키치에게 내가 방문한다는 통지를 하고 내가 H시에 도착하는 시간을 전보로 말해 두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간의 성가신의를 없애서 간략하게 일을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미리 알리지 않고 주키치를 찾아갔던 것이다. 내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으니 모두 나의 불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H시에 어떤 여관이 몇 채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이 여관이 그중 제일 좋은 곳이라는 것 정도는 이전에 받은 주키치의 편지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여관 안을 들여다보니까 복도가 구불구불 구부려져 있고 정원 앞에는 새 건물이 들어서 있다. 넓고 멋진 건물이었다. 나는 주인에게 어떻게 방을 구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주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무척 누추한 곳이기는 합니다만 하룻밤 보내실 손님에게는 딱하기는 합니다만 저 산호 씨가 계셨던 방이라면 어떨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말투로 유추할 때 어지간히 지저분한 곳이 분명한 것 같아서 조금은 주저가 되었다. 하지만 애당초 이곳에서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기에 하루 이틀 밤은 보내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키치가 있었다는 바로 그 방으로 안내해 달라고 했다. 방은 1층 복도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곳 툇마루에서 게타를 신고 제법 높은 문턱을 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 대신에 다른 곳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독립된 집의 형태였다. 천장이 낮고 기둥이 가는 데다가 조금은 우중충한 분위기였고 그러면서도 왠지 음습하면서도 곰팡내가 나는 곳이었다. 게다가 다다미와 쪽문은 모두 상당히 낡았고 때가 끼어 있었다. 반대편에 보이는 조금 돌출한 신축 건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모습이 형편없었다. 이런 곳에 주키치가 살고 있었군 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차를 마신 다음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연적을 빌려서 주키치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K시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김에 이곳에 들렀으니까 급히 와달라는 정도로만 적었다. 그러고 나서 욕조에 몸을 담갔다가 나와 보니까 이미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있었다. 나는 주키치와 함께 저녁밥을 먹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배는 고팠지만 담배를 몇 개 피나 피우면서 그가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이 맞은편 2층 건물에 전기 등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기다리다 지쳐서 독상을 받아 혼자서 저녁을 먹었다. 시중을 드는 하녀가 초혼제 때라 어느 여관에도 사람들로 붐빌 것이라는 둥, 마을에서는 여러 행사가 있다는 둥, 산호 씨도 오늘 밤은 틀림없이 어딘가로 초대받았을 거라는 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맥주를 2잔 마셨다. 하녀는 주키치에 대해서
어른스럽고 좋은 분이라고 말했다. 혹시 여자에게 빠져 있지는 않은지 물었더니 글쎄요 하고 웃기만 한다. 다시 주색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를 되물었더니 고개를 숙이고는 모기 소리같이 조그마한 목소리로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식사를 마치고 하녀가 식탁을 치웠을 때는 이미 9시가 가까워져 있었다. 그때까지도 주키치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혼자서 툇마루로 방석을 가져와 깔고 난간에 기댄 채 건너편 건물의 환한 전기 등불과 그 등불 아래서 떠들썩하게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나는 지겨운 심정으로 담배만 뻑뻑 피우고 있었다. 그때 조금 전 그 하녀가 다가와 문을 열고는 방금 오셨습니다 하고 말했다. 하녀의 뒤에 주키치가 벌건 얼굴을 하고 들어섰는데 나는 주키치가 술에 취해 벌개진 얼굴을 이때 처음 보았다. 그렇지만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하는 그의 모습이나 말투, 억양, 말의 어조 등 모든 것이 평소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그의 언어나 동작 그 어느 곳에서도 취기에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그의 벌건 낯빛에 관해서는 특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금 지나서 주키치는 다기를 밖으로 온 하녀의 이름을 불러 물 한 잔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 나서 내 쪽을 바라보면서 왠지 갈증이 난다고 둘러대는 말을 했다. 꽤 마셨나 보지? 네, 마을 축제에서 좀 마셨습니다. 벌건 얼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지금 잘 기억나지 않지만 30분 정도 지나자 나도 주키치도 어느 틈엔가 소위 그 일로 화제를 옮겨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어떻게 할 생각이라뇨? 당연히 결혼할 생각입니다만. 진지하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네. 적당히 말해서 질질 끌 정도라면 딱 잘라서 지금 당장 거절하는 편이 상책이니까. 아니요, 지금 와서 거절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숙부, 저는 그 아가씨를 좋아하고 있어요. 주키치의 모습 어느 곳에도 거짓이라는 느낌은 보이지 않았다. 그럼 좀 더 빨리 매듭 짓는 것이 좋지 않겠어? 언제까지나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겠느냐고. 주키치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그럴까요? 라고 말하며 잠시 그대로 있었지만 이윽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그 아가씨를 이런 시골로 데려와도 될까요? 나는 시골이든 어디든 상관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주키치는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하고 되물었다. 나는 그때 잠시 난처했다. 실은 그런 자잘한 일까지 저쪽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단판을 지으러 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을 매듭 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시골로 가게 되었다고 말하면 상대방도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기세 좋게 말했다. 그러자 주키치는 문제의 방향을 바꾸었다. 현재의 경제 사정으로는 도저히 온화한 가정을 꾸릴 정도로 물질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얼마간 혼자서 견딜 생각이었다는 변명을 했다. 그렇게 운을 띄운 다음 처음 약속한 대로 올해 말에는 월급도 오르고 도쿄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니까 그때는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서 아가씨와 혼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만일 일이 약속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월급도 오르지 않고 도쿄로 되돌아갈 수도 없게 될 때는 그때야말로 저쪽만 그래도 좋다면 내가 말한 대로 할 생각이니까 아무쪼록 잘 부탁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나는 주키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자네 마음이 정해졌다면
그걸로 됐네. 숙모도 안심할 거야. 아가씨 집안에도 그렇게 잘 말해 둘게.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숙부님과 숙모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야, 지난번처럼 그런 답장은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지. 이 단지 잘 부탁드린다고만 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 않겠나? 근데 지난번 그 엽서는 대체 무슨 의미였어? 나는 아직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니. 이 진담인지 농담인지 짐작이 가질 않는구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심이에요. 라고 하면서 주키치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 머리를 극적였다. 그 일은 그것으로 매듭짓고 그 뒤에는 세상사 여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밤이 깊었다. 모처럼 오셨으니 2, 3일 더 머물면서 쉬었다 가시라고 권유하는 것을 나는 거절하고 다음 날 떠나기로 했다. 주키치는 그러시다면 피곤하실 텐데 얼른 주무세요. 하는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세수를 하고 방으로 돌아오자 장롱의 경대 위에 있는 거울이 곱게 닦여 있었다. 나는 스스럼 없이 그 앞에 앉아서 거울 아래에 있는 빗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그 빗을 닦을 만한 것이 없나 찾으려고 경대 서랍을 힘껏 열어보았다. 그러자 얇은 오동나무 바닥 안쪽으로 무언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잘 열리지 않았지만 서랍을 3개 잡아당기자 곧 가볍게 끌려 나왔다. 잡아뺀 안쪽에 돌돌 말린 종이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잡아 빼서 대6치 정도 찢어서 빗을 닦으려고 했다. 그런데 종이를 찢는 순간 흰 종이에 검은 글자로 쓴 자잘한 여자 글씨체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가늘고 긴 서체에 언문 일치체로 쓴 그 글씨가 편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나의 호기심은 처음 한두 행을 읽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나는 앞서 찢은 대6줄을 단숨에 다 읽었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까지도 차근차근 읽어나갔다.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미소를 금할 수 없었다. 이 편지는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보낸 연애 편지였던 것이다. 연애 편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부한 내용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이 편지는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언문일치체로 제멋대로 쓴 글이었기 때문에 무척 기발하다고 생각되는 문구도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틀린 글자가 자주 보였고 잘 알려진 유명인의 이름을 잘못 알고 쓴 구절도 눈에 띄었다. 그런데다가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정말이지 노골적이었다. 틀에 박힌 연애 편지의 감정 표현과는 다른 이색적인 부분도 있었다. 놀라운 것은 유치한 사랑 표현도 거리낌 없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모두를 종합해 보았을 때 이 글을 쓴 여인이 화류계 여성이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편지였다. 여하튼 관계없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연애 편지를 훔쳐 읽을 때 재미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정조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는 화류계 여성인 만큼 엄격한 사회적 관념에 방해받을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게는 흥미진진한 내용이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장문의 편지를 허허하고 웃으면서 읽었다. 그렇게 읽으면서 이런 여자의 관심을 끄는 난봉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다. 마지막 한 행이 닿을 때까지 그 이름이 나의 눈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재빠르게 읽어나갔다. 그런데 이 호기심을 충족하는 최고의 활용점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겉봉에 주키치의 성과 이름이
또렷하게 쓰여 있었던 것이다. 나는 잠시 멍하니 정원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손에 든 편지를 둘둘 말아서 소매 안쪽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다듬었다. 시계를 보니 아직 7시다. 나는 10시 몇 분의 기차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손뼉을 쳐서 하녀를 불러서 지금 바로 인력거를 보내 주키치를 불러오라고 전달했다. 그 사이에 밥을 먹기로 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 나쁜 자식이라는 감정 쪽이 더 강했다. 나쁜 자식이라는 관점에서 주키치를 바라보자 사람이 다르게 보였다. 하숙집을 바꾸고도 나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했으면서도 미안한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이제 겨우 만나나 했더니 얼굴은 알코올로 찌들어 벌게져 있었다.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뿐이다. 하지만 평소 어느 모로 보아도 한결같았던 이 사내가 언제부턴가 여자로부터 연애 편지 따위를 받아서 챙겨두고 있다고 생각을 달리해보니 이 또한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했다. 지나치게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주키치와 새꼴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특별한 주키치와의 모순이 무척 재미있게 생각되었다. 따라서 둘 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고 주키치를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쪽인가로 정하고 이것을 근본 기조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신경이 쓰였다. 나는 밥을 먹은 뒤 차를 마시고 이쑤시개를 집어들면서 이곳으로 주키치가 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보낸 인력거를 타고 주키치는 곧장 달려왔다.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번에는 그가 너무 빨리 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간단히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면 곧바로 찾아뵐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인력거까지 보내셔서 라고 말하면서 인력거에 앉은 채 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때 다른 사람이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아무 생각 없이 관찰했다면 주키치가 나보다 훨씬 천진해 보였을 것이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는 하얀 버선을 신고 한껏 멋을 낸 복장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굉장히 잘 차려입었네. 어제 저녁에도 이 옷을 입었었어요. 밤이라서 못 알아보셨나 봐요. 나는 다시 입을 닫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런 식의 대화를 두세 번 되풀이했다. 그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고의로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그러나 주키치에게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수를 줄여도 그 태도가 자연스럽고 태연했다. 마침내 나는 진지한 자세로 이렇게 말했다. 사실 어제 저녁에도 말했지. 그 일 말이야. 어때? 딱 부러지게 거절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 주키치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여느 때처럼 침착한 어조로 왜요? 하고 되물었다. 왜냐니? 자네같이 방탕한 사람은 시주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이야. 이번에는 주키치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거듭 말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이 자네가 주색에 빠져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나는 내가 한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주키치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잠자코 있었기 때문에 나도 진지하게 말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애당초가 남자답지 못해. 이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건 이건 완전히 사기야. 그런데 숙부님, 저는 병 따위에 걸리거나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주키치가 정색하듯이 변명했기 때문에 나는 또 헷갈렸다.
그런 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어쨌든 방탕한 생활에 빠졌으니까 이미 조건 위반이야. 자네는 이미 시즈를 얻을 자격이 없어. 어, 정말 곤란한데요. 주키치는 정말로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훌쩍훌쩍 눈물을 짰다. 나는 정색하고 혼담은 없었던 일로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대신 주키치가 시즈를 아내로 맞을 때까지 근신하고 그동안의 일을 참여한다는 증거로 다달이 봉급의 10원씩을 우리 집으로 보내서 그것을 결혼 비용으로 저축한다면 이번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의했다. 주키치는 10원을 5원으로 감해달라고 말했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10원씩 보내는 것으로 관철했다. 곧 떠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급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고 나서 인력거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주키치는 물론 따라왔다. 하지만 가방이나 그 밖의 일체의 짐은 이미 여관 주인이 챙겨서 열차 안에 옮겨 놓았기 때문에 그는 할 일 없이 다만 플랫폼에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열차의 창문으로 목을 내밀고 주키치의 멋있게 차려입은 모양새와 하얀 버선을 뿌듯한 기분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열차가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다. 열차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나는 옷 속에서 오늘 아침 읽은 그 편지를 꺼내서 어이, 여기 선물이 있네 하고 말하면서 가능한 한 손을 길게 주키치 쪽으로 뻗었다. 주키치가 그것을 받아들었을 때는 이미 기차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주키치가 편지를 받는 순간 나는 열차 안으로 목을 집어넣은 채 역을 벗어날 때까지 결코 플랫폼을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편지건은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여행 뒤 한 달이 지나 주키치로부터 약속했던 10원이 왔을 때 아내는 놀랐다고 말했다. 그 다음 달에 또 10원을 보내왔을 때는 완전히 감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3개월째는 7원밖에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아내는 주키치가 상황이 어려운가 보죠? 하고 말했다. 나의 시각으로 본다면 시즈에 대한 주키치의 애정은 3개월 동안 3원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장래의 그 애정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